안녕하세요. 2015년 9월 고1 모의고사 국어 영역 2부 비문학 편입니다. 우리 15번까지 문법, 화법, 작문을 확인을 했었고요. 16번부터 시작해서 비문학 지문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이요. 어떤 지문이었냐면 인문 지문이었어요. 인문. 첫 번째 인문 지문인데요. 16번부터 19번까지 총 4문항이 있습니다. 문제 먼저 살펴보고 갈 건데요. 16번 경국대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는 이 문항만 보고도 이 글이 비문학 지문이 경국대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끼워 넣기 문제네요. 18번 윗글의 최항과 보기의 한비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맞는 설명인지를 고르라는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 19번 질문은요. 19번 문제는요. A부터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사전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지? 어휘 문제죠. 맞니? 자, 이런 문제는 바로바로 풀 수 있어요. A부터 볼게요. A, 겨려. 자, 겨려. 1번 A,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빠져서 없거나 모자람.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B, 용인, 너그럽게 받아들여서 인정함.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C, 부합,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음. 맞는 표현입니다. 4번 D, 참작, 앞으로의 일을 미리 헤아림. 앞으로의 일어날 일을 미리 헤아린다 라는 것은 참작과는 다른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이리저리 비추어 보아서 알맞게 고려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 이, 징수, 조세나 벌금 따위를 국민에게서 거두어 드림.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항들은요, 어차피 문제 읽으면서 바로바로 그러니까 지문을 읽기 전에도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보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문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각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프랑스의 법률가 몽테스키유는 동양의 유교 사회를 법이 아닌 도덕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회라고 말했다. 자, 프랑스의 법률가 몽테스키유는요, 동양의 유교 사회를 법이 아닌 도덕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양의 유교 사회를 근대적인 법이 부재하고 백성들에게 도덕만을 강조하는 합리성이 결여된 사회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살았던 조선도 법이 아닌 도덕에 의해 다스려진 사회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조선이 법이 아닌 도덕에 의해서 다스려진 사회인가? 라고 화두를 제시했고요. 그것은 경국대전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문단입니다. 서양인들이 동양의 유교사회에 근대적인 법이 부재한다고 판단한 근거. 자, 서양인들이 동양의 유교사회에 근대적인 법이 부재한다라고 판단한 근거 중에 첫 번째는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 는 것이다.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전까지는 조선은 왕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법전에 왕의 명령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법전을 새로 편찬했다. 자, 경국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법률은 어떻게 만들었다고? 왕이 바뀔 때마다 기존 법전에 무엇이? 왕의 명령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시대가 변하더라도 크게 바꿀 필요가 없는 법을 만들겠다라는 편찬 의도대로 경국대전은 조선이 왕의 절대적인 권한을 용인하지 않고 법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그 역할을 다했다는 거지. 경국대전이 안정성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문단. 서양인들의 두 번째 판단 근거는 유교 사회의 법은 한 목적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 목적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경국대전 편찬에 참여한 학자 최항은 사람은 욕망이 싹트면서 선한 바탕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덕치를 이상으로 하되 현실에서는 법을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덕치를 이상으로 하되 법치가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백성들을 옥죄어 오로지 상벌로만 다스리는 것은 유교의 이상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법이 덕치라는 이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 이에 따라 경국대전에는 사형을 집행할 때에는 세 차례에 걸쳐 상황을 참작할 자료가 있는지 조사하고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형량을 조정하여 왕이 최종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는 삼복제도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법으로서 죄인을 처벌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법을 수단으로 하여 백성을 덕으로 다스리겠다라는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목적성이 없다라는 서양인의 판단의 근거에 반대되는 말이죠. 자, 네 번째 문단. 서양인들의 마지막 판단 근거는 법의 평등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세 번째 판단 근거는 법의 평등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 속에서 편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국대전에 전체 처벌 규정 가운데 45%는 비리를 저지르거나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었다. 이는 지배층이라고 하더라도 유교적인 이념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려 말 지배층의 부정부패로 인한 혼란을 겪으며 얻은 교훈의 결과였다. 더불어 세금을 거두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서 합리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출산을 앞둔 관노비에게 80일간의 휴가를 주는 등 사회 복지법적인 성격을 지닌 조항도 만들어 피지배층을 고려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볼 수 있겠다. 자, 다섯 번째 문단이에요.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다. 더불어 지배층의 모범을 강조하면서 현실적인 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덕치를 추구한 조선의 왕과 관리들의 노력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자, 지배층의 모범을 강조, 현실적인 법을 통해서 결국엔 덕치를 추구했다. 그러므로 조선에서도 또한 법이 아닌 도덕에 의해 다스려진 사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16번 경국대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보기 왕이 바뀔 때마다 전면적인 수정이 반복되었다. 16번 문제에 보기 1번. 야, 왕이 바뀔 때마다 전면적인 수정이 가능했던 법전은 언제 이후라 그랬지? 언제 이전이라 그랬지? 경국대전 이전인 경우에만 그랬기 때문에 이 보기는 적절하지 않은 보기를 찾으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기 볼게요. 왕의 절대적인 권한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였다. 어느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니? 자, 경국대전에는 사형을 집행할 때에 라는 부분을 보아서요 있잖아.
왕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자, 이것은 왕의 기준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고를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피지배층의 사회복지 관련 사회복지법적인 성격을 지닌 조항도 만들었다라고 했고 4번 판결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법률제도, 삼복제도 맞아요. 삼복제도. 자, 그 다음에 지배층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부정부패 어디 있어? 사문단에 보면은요, 지배층이라 하더라도 유교 이념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왜? 고려말 지배층의 부정부패로 인한 혼란에서 얻은 교훈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2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말이었고요. 1번은 경국대전 이전의 법률 편찬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 볼게요. 17번. 자, 17번 문항은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1번 보기 볼게요. 조선이 근대성을 지닌 법으로 운영된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조선이 근대성을 지닌 법으로 운영된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법으로 운영된 사회라는 것 알 수 있었고요. 근대성이라는 말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어떤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는 법이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2번. 조선이 서양보다 체계적인 법이 존재한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것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지요. 비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3번. 조선이 근대적인 서양의 법을 받아들였다. 서양의 법을 수용했나요? 서양의 법을 수용하기보다는 자체적인 경국대전이라는 법률을 편찬했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조선의 유교 사회의 특징이 반영된 법을 편찬한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유교 사회의 특징이 들어갔다? 유교 사회의 특징이 들어갔다면 신분제의 질서를 반드시 지키게끔 해야 했고 지배층의 권력을 더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5번. 조선이 법을 통해 신분제 사회의 한계를 극복한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왜 올바르지 않은 문제 같으니? 올바르지 않은 선지 같아요? 신분제 사회의 한계를 극복한 사회? 신분제가 있었죠. 신분제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고요. 신분제를 극복한 사회? 한계를 극복했다? 한계 자체를 극복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또한 관노비가 있었고요. 노비가 존재했었기 때문이에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항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최항과 한비자에 대한 설명에 대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항이었어요. 자, 최항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덕치를 이상으로 하되 법치를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한비자라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지 파악해 봅시다. 자, 한비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다. 그래서 재화가 한정된 상황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이 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으로 사람을 다스릴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 부국강병,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1번 최항은 인간이 법으로 인해서 선한 바탕을 잃는다라고 봤다.
인간이 욕심으로 인해서 난 바탕을 잃는다라고 했죠. 법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2번. 한비자는 법으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인간 본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최양과 한비자는 모두 상과 벌로만 백성을 다스리려고 했다. 최양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덕치였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고요. 4번. 최양은 법의 부정적인 기능을, 한비자는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했다. 최양이 법의 부정적 기능에 대해서 설명한다기보다는 수단으로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4번도 올바른 답변이 아닙니다. 자, 최양은 덕치를, 한비자는 부국 강병을 위해 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가 되어야 하니까 답은 5번 선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맨 앞에서 풀어봤고요. 그 다음 보기 지문으로, 그 다음 비문학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2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기술 문제입니다. 기술 지문인데요. 문제는 두 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20번과 21번 있습니다. 문제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윗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부터 C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자, PCR의 증폭 단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기만 보고 나서 지문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은 어떤 PCR이라는 것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순서에 집중해서 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 21번 윗 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에서 다까지의 과정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DNA의 가닥수는 몇 배로 증폭되는가? DNA의 가닥수가 한 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몇 배가 증가하는지를 파악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이에요. 질병 진단을 위하여 혈액에서 얻은 소량의 DNA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DNA 등의 분석을 위해서는 DNA의 양을 증폭시킬 필요가 있다. 자, 우리는 DNA의 양을 증폭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를 알려줬어요. 이와 같은 목적으로 DNA의 양을 증폭시키는 방법. 앞에서 말한 게 DNA 양을 증폭시키는 방법이 PCR,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이구나. 캐리 멀리스에 의해서 처음 이론적으로 완성된 이 방법은 3단계로 정의될 수 있다. 자, 첫 번째. 이중 나성 구조가 풀리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위해서는 섭씨 95도 정도의 높은 온도를 이용하고 이 구조는 단순히 온도만을 올림으로써도 풀어지는데 이를 DNA의 변성이라고 부른다. 자, 세 번째 문단. 둘째 단계. 원본 가닥에 프라이머가 붙는 단계로 이 단계를 위해서는 시발체인 프라이머 가닥들을 첨가하고 온도를 섭씨 54도 정도로 낮춰줘야 한다는 거지. 얘는 온도가 95도였고요. 얘는 온도가 54도로 낮춰줬어야 했네요. 프라이머 가닥들은 원본 DNA의 가닥 끝에 결합하도록 염기 서열을 디자인하여 실험 전에 미리 제조하여 놓았기 때문에 단순히 온도만 낮춘다 하더라도 끝부분에 가서 붙게 되는 과정이 발생한다고요. 자, 네 번째 문단, 셋째 단계. DNA의 중합효소가 염기들을 원본 가닥에 붙여 나가는 단계이다. DNA의 중합효소가 염기들을 원본 가닥에 붙여 나가는 단계이다. 이때에는 DNA 중합효소와 DNA의 4가지 구성요소인 A, T, G, C가 포함된 뉴클레오티드 용액을 첨가, 더해야 하고 종합요소가 염기들을 원본 DNA 가닥에 붙여나가기에 적합하도록 온도를 섭씨 74도로 올려준다. 자, 그 다음 이와 같이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다시 올리는 3단계를
한 주기로 반복하도록 고안한 방법이 PCR이다. 자, 온도를 95도로 올렸다가 54도로 내렸다가 75도로 다시 올리는 3개의 단계를 반복하도록 만든 것이 PCR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DNA의 가닥수는 매 주기마다 2배씩 증폭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20번의 보기로 넘어갈 건데요. 지문의 내용은 표기되신 것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기 볼게요. 여기에서 제일 높은 곳이 A, B, C가 되겠고요. 가, 나, 다의 주기를 겪게 됩니다. 자, 온도 A는 DNA 이중 나선 구조가 풀어지는 단계로 온도는 섭씨 95도씨가 되겠군. 자, 옆에 보시면은요. 시간과 온도를 나타내는 첫 번째 단계. 자, 얘는 섭씨 95도가 되면서 이중 나선 구조가 풀어지는 1단계에 대한 설명이므로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B에서 사용하게 될 시발체는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 라고 해서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이 가능했던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 3번 문단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B에서 온도를 섭씨 54도로 낮추는 이유는 프라이머 가닥들이 원본 DNA 가닥의 끝에 결합하게 하기 위함이다. 54도로 낮춰주는 작업, 낮춰줬지요. 맞는 표현입니다. 4번, C에서는 B가 끝난 후 어떤 물질도 첨가하지 않고 온도를 높여주면 DNA 복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어떤 물질을 첨가해야 한다라고 했었냐면 4번 문단에 보시면은요. DNA 중합 효소와 DNA의 4가지 구성 요소인 A, T, G, C가 포함된 뉴클레오티드 용액을 첨가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첨가하지 않고는 틀린 말입니다. 5번에 A, B, C가 완료되는 것을 한 주기로 보고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21번.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에서 다까지 과정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한다면 DNA의 가닥수는 몇 배로 증폭되는가? 자, 한 사이클의 주기를 겪을 때마다 2배가 된다고 했어요. 자, 나는 이 2배의 2배가 될 거고요. 다는 이 2배의 3배가 될 테니까 정답은 8배로 증폭한다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문은요. 사회 지문입니다. 자, 사회 지문 22번부터 볼 텐데요. 22, 23, 24번 총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 먼저 보고 갈게요.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질문의 답 중에 한 가지는 답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기억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기억의 예시를 골라라. 24번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조건에 맞게 구성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는 내용입니다. 보기 지문부터 보고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본래 지문부터 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18세기 영국의 공리주의자인 벤담이 처음 제안한 원형 과목 페놉티콘은 한 명의 간수가 수백 명의 죄수를 감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는 페놉티콘은 간수가 있는 중앙의 공간을 항상 어둡게 유지하여서 죄수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커녕 간수의 존재 자체도 알 수 없습니다. 반면 바깥쪽의 둥그런 감옥에는 건물 내부를 향한 창이 있어서 자신들의 모습이 간수에게 시시각각 포착되어 죄수들은 늘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담은 이런 페놉티콘의 구조는 죄수들에게는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있잖아. 원형 감옥이 있고 이 중앙은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서 이 속에 간수가 몇 명인지를 이 밖에 원형 감옥에 있는 유리창을 통해서 바라보는 죄수들은 간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한 명의 간수, 한 명의 간수, 한 명의 간수가 여기에 모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간수는 한 명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1970년대 중반 이른바 정보혁명의 시대가 도래되면서 전자감시가 페놉티콘을 통한 감시와 흡사하다라는 인식이 급속히 퍼지면서 당시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벤담의 페놉티콘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막대한 양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으며 CCTV는 도로와 거리, 건물 내외에 자리 잡고 우리의 일상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결제를 통해 나의 소비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심지어는 전화통화, 문자 내용까지도 저장되어서 필요할 때 다시 복원이 가능합니다. 바야흐로 정보 수집을 통한 다양한 감시와 통제, 즉 전자 페놉티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위의 내용들은 예시죠, 예시. 정보화 시대에서 페놉티콘의 예를 들 수 있는 거, 그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여기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벤담의 페놉티콘에서의 시선을 대신한다. 자, 정보라고 하는 것은 시선을 대신한다. 규율과 통제의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일단 이 둘은 불확실성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보를 늘 항상 어느 누군가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은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확실성은 가질 수 없죠. 자, 그 다음 유리창을 통해서 저 실내 내부에 간수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수가 늘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간수 때문에 매사의 행동을 조심하는 것처럼 정보가 수집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열람될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 이 둘의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비대칭성을 들 수 있습니다. 페놉티콘의 죄수는 볼 수 없고 간수만 볼 수 있게 만든 시선의 비대칭성. 자,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우리의 모든 정보를 열람이 가능한가요? 다른 이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요? 열람할 수 없다는 거지. 하지만 정부기관의 어느 간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보를 언제 어떻게든 원하는 대로 열람이 가능하죠. 전자 페놉티콘에는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죠. 방대하게 수집된 정보를 열람할 때 접근자의 신분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보혁명의 시대를 거쳐 정보의 바다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전자 페놉티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단순히 생각해보면 전자 페놉티콘의 두 가지 부정적인 속성, 자, 두 가지 부정적인 속성을 해결한다면 의외로 답은 간단하대요. 막연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떨게 하는 무차별적인 정보의 과다 수집을 금하고 이미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좀 더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 보통 사람들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역감시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 우리는 권력자, 보통 일반인들이 권력자를 바라보게 되는
역감시의 결과도 나올 수 있고 이는 투명한 사회를 향한 첫걸음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문장을 마쳤습니다. 자, 22번 문제부터 풀고 넘어갈게요. 1번 전자 페놉티콘 사회의 특징은? 전자 페놉티콘 사회의 특징은 어떻죠? 이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자, 2번 페놉티콘의 기원과 구조적인 특징은 18세기 공리주의자인 벤담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페놉티콘이 초기에 주목받지 못했던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나요? 들어있지 않습니다. 3번은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고요. 4번 페놉티콘과 전자 페놉티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전자 페놉티콘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또한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에 기억의 예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억을 보겠습니다. 역감시. 기억은 역감시의 결과도 나올 수 있고요. 역감시가 되겠네요. 자, 역감시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2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역감시. 역감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 권력자를 통제하거나 규제할 수 있도록 정보의 투명성을 모두 평등하도록 해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이야기네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자 쓰레기 무단 투기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건 일반적인 감시의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신고함을 각 교실마다 설치하고 수시로 확인하자 학교폭력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이것도 감시자의 역할을 통해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페놉티콘의 감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백화점을 찾은 고객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소비 형태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수집하였다. 이것 또한 정보의 평등성에 어긋나고 백화점 관리자만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페놉티콘의 정보 감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4번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장소에 경찰관을 상시 배치하자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다. 감시자를 통해 절대 다수의 잘못된 점을 차단한다라는 뜻이니까. 자, 5번 1년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공기관에 등록하게 하고 자,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공기관에 등록하고 신고 재산을 언론에게 공개하고 공직자의 비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자, 이것은 역감시죠. 간수를 죄인들이 감시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볼게요.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서 조건에 맞게 구상한 내용. 보기의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요.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보기, 서구에서는 19세기 초엽부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활동을 벌였는데 나이, 가족수, 가구, 수입, 주거환경, 범죄기록, 작업환경, 질병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미국 정부가 했다라는 거죠. 자,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서 새로운 법률과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는데 오늘날 모든 국민에게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사회로 가는 초석이 되었다라고 했네요. 자, 어떤 정보의 감시가 좋은 역할을 했을 때 예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조건 볼게요. 목적, A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자, A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두 번째 문단이에요. 1970년대 이른 정보혁명의 시대에서 우리는 전자 페놉티콘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A, 전자 페놉티콘.
전자 페놉티콘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담으라고 했고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라 라고 했네요. 자, 1번. 우선 비판적 고찰을 찾기보다는 비유적 표현이 없는 문장을 먼저 찾는 게 빠릅니다. 자, 보면 좀 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겠어.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2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3번 양날의 검처럼 쓰는 양날의 검. 4번 시간은 천금. 5번 구슬이 3알이라도 꿰어야 보배. 모두 비유적 표현이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자, A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들어있는 것 봅시다. 2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잖아. 이미 정보화 사회의 폐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낙관적인 전망만을 해서는 안 되겠지. 자, 이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기에 나와 있죠. 보기를 활용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 페놉티콘이 나쁘다, 우리는 감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은 이렇게 좋게도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야 하기 때문에 2번 보기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 양날의 검처럼 쓰는 사람에 따라 이로울 수도 혹은 불리할 수도 있는 거야. 사회 현상에 대해 한쪽 면만 보고 편협한 생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 글의 필자는 이 정보 페놉티콘이, 전자 페놉티콘이 너무 사람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가져온다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실은 이렇게 보기에서처럼 좋은 영향을 미칠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무관한 문장이고요. 5번 구슬이 3알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이것도 무관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25번부터 27번까지는 가장 오답률이 많았던 과학 지문입니다. 자, 25번부터 27번까지는 과학 지문인데요. 문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25번.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논지 전개 방식을 골라라. 자, 그 다음 26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었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이 어디는 들어있고 어디는 들어있지 않은지 비교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27번. 윗글의 내용으로 볼 때 보기에 물의 이동 방향으로 적절한 것. 자, 가장 오답률이 많았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실은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앞에 보기 지문부터 본래 지문부터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단이에요. 인간의 몸은 약 70%의 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은 영양소와 산소를 몸 전체에 운반하고 노폐물들을 소변, 땀 등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물이 절대적으로 한정된 달 기지나 우주 정거장에서는 버려진 물을 여과하여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물을 지구에서 우주로 실어 나르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직접 여과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지구에서는 폐수가 필터를 통해 아래로 이동하며 여과되죠. 자, 일반적인 중력이 존재하는 지구. 폐수가 필터를 통해 아래로 이동되면서 여과가 되고요. 달 기지에서도요, 물이 아래로 흘러 필터를 통과하지만 중력이 낮아 그 속도가 매우 낮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 정거장에서는 어떻게 폐수를 여과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해서 이 지문에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물의 여과 방법, 우주에서의 물의 여과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내용이죠. 자, 2번. 가장 좋은 방법은 중력처럼 작용하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중력은 아니되 중력 같은 힘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하면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자, 물체의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자, 이거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 우주에서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죠.
물건을 내가 저 앞을 향해서 보내고 싶으면 한 번의 힘만 주면 얘는 계속해서 같은 힘으로 움직입니다. 중력이나 혹은 외부의 힘, 어떤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친구는 계속해서 등속, 같은 속도로 직선의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일정한 크기의 외부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자. 내가 이 물건을 쭉 진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외부의 힘을 계속 주는 거야. 처음엔 이만큼, 그 다음엔 이만큼, 그 다음엔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 물체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곡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부의 압력을 통해서 공의 위치가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갔을 때. 일정한 크기가 아니잖아요. 아, 이건 쌤이 예시를 든 거니까 일정한 크기일 수 없죠. 제가 미술 선생님은 아니니까요. 자, 등속 원운동을 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여 원운동을 유지하게 되는 힘이 구심력이래요. 자,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일정 힘을 받아서 공의 운동이 원을 향해서 움직이는데 그 안에서 힘을 유지하는 것이 원심력이라는 거죠. 자, 구심력. 자, 그런데 구심력과 반대 방향인 원심력.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심력이라는 건 위에서 찍어 내리는 운동의 힘의 결과 때문에 얘가 자꾸 구의 내 쪽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반대되는 바깥에 그려진 원의 위치로 힘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원심력이라고 하죠. 오늘 과학 선생님이 된 것 같아. 자, 원심력은 원 운동을 하는 물체가 중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가상의 힘으로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하려는 관성에 의한 법칙이다. 자,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찍어 내렸기 때문에 얘는 밑으로 계속 내려가려고 하죠. 자, 그리고 얘는 계속 내려가려고 할 거예요. 얘는 계속 내려가려고 하겠죠. 자, 반대편에서는 원 밖으로 계속해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하는 힘이 생성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이 회전하는 물체 안에 있으면 원심력을 중력처럼 인식하게 된다. 자, 사람이 회전하는 물체 안에 있으면 원심력을 중력처럼 인식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지구에서는 중력을 이용했다면 우주에서는 뭘 이용한다는 얘기야? 원심력을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 볼게요. 3번 문단. 자,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물을 여과할 수 있대요. 자, 회전하는 우주 정거장의 외곽에 거주하는 우주인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회전하는 우주 정거장은 우주인을 나가지 못하게 잡아두고 우주인은 원심력을 정거장의 바깥에서 자신을 끌어당기는 중력처럼 인식하게 되죠. 폐수에서도 원심력이 작용하게 될 것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주축이 돼서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뭐가 돌고 있어? 우주 정거장. 자, 우주 정거장이 막 돌고 있는데요. 힘을 받기 때문에 나는 바깥으로 자꾸 등속 직선 운동하려고 하는 튀어나가고자 하는 힘이 존재해요. 하지만 튀어나갈 수 없죠. 왜? 안으로 이끌고 있는 구심력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이 우주 정거장에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자, 그 이야기는 이 구심에서 중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력처럼 느끼게 만드는 힘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자, 중력처럼 인식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게 폐수에도 원심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구에서처럼 폐수를 여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겉에를 돌아다니고 있는 우주인하고 동일하게 물을 풀어놓는 거야. 자, 우주에서 컵에 들은 물을 쏟아버리면 어때? 계속해서 밑으로만 움직여요. 맞아요? 내가 처음 제시했던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물을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원심력을 만들어준다면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힘과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이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필터 작용을 해서 얘가 여과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수만 명이 살아갈 거대한 우주 거주시설은 다량의 폐수를 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회전 운동을 통해서 원심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원심력이 지금은 있어 없어?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는 몰라. 자, 이렇듯 우리가 알고 있는 물체의 운동과 힘, 운동 방향 등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인간이 생존하기 힘든 우주 공간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대한 우주 정거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야? 어떻게 그것을 회전시킬 것이냐라는 것인데 우리의 미래 세대가 영화 속의 우주 정거장을 건설할 날을 기대해 보자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가설을 세워서 그것이 똑같은 동일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밑에는 어때? 그 가설이 이렇다. 앞으로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자, 25번 볼게요. 25번. 기억.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가설을 입증하고 있다. 다른 대상과의 비교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억은 잘못된 보기입니다. 자,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여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 우주 정거장에서 어떻게 폐수를 여과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고 있죠. 디귿, 예상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니은이 없으니까 5번은 보기가 답이 아니겠네요. 예상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를 수 있어요. 넘어가세요. 통념의 문제를 지적하고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통념의 문제 지적 없었고 새로운 이론 주장이 없었습니다. 리을은 올바른 정답이 아니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주 속에서는 작용하는 힘, 그것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 때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 가설을 제시했다는 이야기예요. 가설을 제시해서 그것을 어떤 이론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논지 전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미안해요. 3번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26번) 문제.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1번 원심력은 물체의 회전 운동을 발생시킨다. 잘못됐죠. 원심력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회전 운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힘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보기 내용을 지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물의 여과 속도에 중력의 크기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었고,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려면 외부의 힘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회전하는 물체 안의 사람은 원심력을 중력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우주정거장 바깥에 있는 우주인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지구에서 물이 흐르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다. 올바른 선지입니다. 자, 문제는 이 27번이었는데요. 자, 보자.
어떤 하나의 축이 있고요. 거기에는 도넛처럼 생긴 벨트가 둘러져 있네요. 자, 이거를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지 말고요.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렇게 볼게요. 맨 위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하세요. 맨 위에서. 자, 얘는 중심축이 되겠죠. 자, 중심축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에 던킨 도너츠 한 마리가 있는 거야. 자, 도너츠 모양을 상상해 보세요. 자, 도너츠가 있는데요. 간은 중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회전하고 있는 우주 정거장이라고 합니다. 얘는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돌고 있다라고 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종단면이라고 하는 건 종, 잘랐을 때의 단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나는 가의 외곽에 있는 구조물의 종단면이다. 저건 필요 없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를 칼로 이렇게 썰고 이렇게 썰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우리가 먹기 좋은 크기의 도넛 조각이 나오겠네. 맞니? 자,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도넛 조각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 도넛 조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종단면은 어디니? 여기라는 거지. 맞니? 칼로 잘라내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단면을 우리는 종단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를 확대해서 네모나게 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보시면은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야. 맞니? 자, 화살표 방향과 상관없다고 하더라도요. 자, 이걸 보시면 어때? 밖으로 나가는 힘이 뭐니? 원심력. 자, 원심력은 어때? 중심으로부터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맞아요? 자, 그럼 어때? 물을 요 중심축에서 물을 여기다 놓고 요만큼씩 흘려놓고 얘를 막 돌리기 시작했어. 팽이를 돌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물들이 어느 방향을 통해서 가겠냐는 거지. 세탁기를 생각하면 돼. 세탁기. 우리 종이컵에다가 물을 넣고 얘를 빠르게 돌린다고 생각해 보자고. 자, 그러면 중심축은 공기가 생겨요. 자, 그리고 이 물은 외벽으로 전부 힘에 밀려 나가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던 물들은, 자, 세탁기를 생각하자. 세탁기 단면 쪽으로 밀려난다는 뜻이에요. 맞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라는 문제는 얘를 잘라냈을 때 여기였단 말이에요. 여기. 맞아? 자, 우측이었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중심축으로부터 당연히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단면 상에서도 우측으로 움직여야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2번 보기가 정답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종단면이라는 말 때문에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8번부터 30번 지문은요, 예술 지문입니다. 뭔가 악보가 나오고, 나는 음악을 할 줄 몰라. 악보가 뭔지 몰라. 라는 친구들. 쌤도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까막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거지 악보를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28번부터 30번까지 지문을 볼 텐데요. 28번 봅시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 29번 보기는 기억의 주제부 악보이다. 악보를 통해서 자, 이 글의 이해 내용을 악보에 적용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30번 리을과 미음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거. 리을과 미음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거. 리을과 미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그레고리안 선법은
그레고리오 성가들의 쓰인 선법을 로마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대제가 체계화한 것을 이야기한다. 이 선법은요, 남성이 부를 수 있는 한정된 음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한정된 음역이라는 거지. 음역대가 계속해서 치솟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화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단선율의 음악이었다. 그 다음, 무반주 형태의 합창이나 독창으로 분류였다. 2번, 그레고리안 선법은 중요한 두 개의 음인 종지음과 중심음을 가지고 있다. 자, 종지음은 멜로디를 끝마치는 음, 중심음은 멜로디 전체에 반드시 사용되는 음을 뜻한다. 자, 그레고리안 선법은 종지음이 각각 다른 4개의 정격 선법과 여기서 파생된 4개의 변격 선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파생된 변격 선법을 가지고 있다. 정격 선법에는 그리스 각 지역의 이름을 딴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소리디아가 있다. 정격 선법의 음역은 각자의 종지음으로부터 각각의 종지음으로부터 한 옥타브 위까지이고, 자, 여기에서 리디아는 바가 종지음이다. 그 음역은 종지음 바에서 한 옥타브 위인 바까지이다. 자, 그리고 A 종지음을 기준으로 하여 5도 위의 음이 비중심음으로 결정된다. 자, 다시 종지음을 기준으로 하여 5도 위의 음이 중심음으로 결정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네. 자, 리디아는 종지음이 바부터 시작하여 5번째에 해당하는 음인 다음이 중심음이 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아무리 악보를 볼 줄 몰라도 기본적으로 중학교를 나왔고 초등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피아노 악보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알 거야. 자, 도가 뭐니? 우리가 도라고 하는 건 다장조를 이야기하죠. 그지? 다장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장조라는 건 바는 파부터 시작을 합니다. 파부터 파까지의 리디아 음격에서, 자, 여기에서 종지음이 파였는데 5번째 해당하는 음이 무엇이 되냐는 거지. 파, 솔, 라, 시, 도. 자, 5번째 음은요, 다음인 도가 되겠네요. 이것이 중심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변격 선법은 종지음이 같은 정격 선법에서 파생된 것인데, 변격 선법 명칭은 짝이 되는 정격 선법 명칭에 하이포라는 접두어만을 붙여서 불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하이포도리아, 하이포프리지아, 하이포리디아, 하이포믹소리디아가 되겠지. 자, 그런데 변격 선법은 종지음의 아래 4도에서 종지음의 위 5도까지의 음역을 갖는다. 자, 중심음은 종지음의 3도 위의 음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지음이 있어. 그러면 아래로 4도부터 시작해서 위로 5도까지가 하나의 음역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 중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지음의 플러스 3도가 되는 것이 중심음이 된다는 얘기야. 어디서 파악을 해보냐면 하이포리디아를 보자. 자, 하이포리디아, 아까 리디아가 종지음이 뭐였니? 파였지. 자, 하이포리디아. 리디아는요, 종지음이 바였다는 얘기야. 바. 맞아요? 파였다고. 자, 파보다 4도 아래의 음은 파, 미, 레, 도부터 시작해서 5개의 5도를 올라가라고 했으니 파, 솔, 라, 시, 도. 자, 이것은 다부터 다까지의 음역대를
하이포리디아라고 볼 수 있다. 맞니? 자, 그런데 이때의 중심음은 종지음 플러스 3도라고 했기 때문에 파, 솔, 라. 자, 라, 파, 사, 가가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이포리디아는 종지음이 바이고 중심음은 가가 된다. 맞니? 자, 그 다음 그레고리안 선법은 서양 음악의 이론적인 체계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데 의의가 있는데, 또한 이것은 교회 음악으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음악에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에도 많은 작품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고전파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가 베토벤은 현악 사중주 제15장 3악장의 주제부로 리디아 선법의 병격인 하이포리디아를 사용하였다. 사용하여 병에서 회복한 기쁨과 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종교적 분위기로 표현하였다. 자, 아까 기억에 관련된 문제 있었고요. 우리가 확인해둬야 할 건 하이포리디아 음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8번에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1번 보자. 정격선법과 변격선법은 짝이 되어서 화음을 이룬다. 맞니? 화음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번 단선율의 그레고리안 선법은 독창을 위한 반주이다. 합창도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 변격선법의 중심음은 종지음보다 항상 높은 음이다. 자, 이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니? 넷째 문단에 보면 변격선법은 종지음과 같은 정격선법에서 파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변격선법의 중심음은 봐봐. 변격선법의 중심음은요. 그지? 중심음은 항상 종지음보다 높죠. 플러스 3이 되니까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정격선법보다 변격선법의 음역에는 음의 개수가 더 많다. 음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음역 대 음의 개수는 똑같고요. 정격선법은 각각의 종지음보다 낮은 음이 음역에 존재한다. 종지음보다 낮은 음역에 음이 존재할 수 없죠. 정격선법은 종지음부터 한 옥타브 종지음까지이기 때문에 틀린 문제입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29번 기억의 주제부 앞보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하이포리디아였기 때문에 요 아까 필기해뒀던 거를 중심으로 해서 볼게요. 1번 보기 중심음인 가음은 라라고 했지. 라. 가음은요 주제부의 첫 마디에서 사용되었다. 주제부의 첫 마디를 확인해 보면은요 보시면 음계가 어떻게 돼요? 도와 라입니다. 사용되었습니다. 자, 2번 하이포리디아의 음역은 모든 음이 주제부에서 사용되었다. 하이포리디아의 음역의 모든 음, 도부터 도까지의 음이 모두 사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하나씩 지우면서 확인해 보니까 어떤 음이 없었어요? 시음이 없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개는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30번 A와 B의 관계가 가장 유사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네. 자, A는 무엇이었나요? 종지음이었고요. A는 종지음, B는 중심음이었습니다. 자, 종지음과 중심음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거 파이는 3.14 1592의 무한소수이다 같은 거니까 아니고 지구의 대륙과 해양은 크게 5대양 6대주로 나뉜다, 나눈다, 분류의 의미 아니죠.
3번 함수 y는 fx이다. 자, y는 종지음, 중심음은 x의 값에 따라 y의 값이 바뀔 수 있죠. 종지음이 어떤 거냐에 따라 중심음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4와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2015년 고1 국어 영역 비문학 파트 2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보았던 문학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